1970년 12월 24일 울산 울주군 일대의 불교 유적을 조사하던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팀은 태화강 상류의 계곡에서 무언가 잔뜩 새겨져 있는 거대한 바위를 발견하게 된다. 이 40년 전에 여기에 왔을 때는 이게 이끼가 꽉 끼어가 있었고 또 흙탕물이 여기에 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것을 보니까 무엇인지 구별이 확실히 안 됐습니다. 예, 가령 이런 것은 대개 아마 그 겹동건물이겠구나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끼와 흙탕물을 걷어내고 드러난 것은 청동기 시대에 새겨진 암각화였다. 바위 아래쪽에는 무수한 글자들이 있었다. 마치 낙서처럼 보이는 이 글자들은 놀랍게도 고대 신라인들이 새긴 명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두 편의 글로 이루어진 300여 자의 명문이다. 먼저 새겨진 것은 원명, 나중에 새겨진 것은 추명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그 학계에 알려져 있기로는 수많은 명문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각석 아래쪽 중앙에 새겨져 있는 300여 자의 원명과 추명이다. 조금 공색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명과 추명이라 해가지고요, 525년과 539년에 각기 새겨진 명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쪽 부분이 이제 원명이라고 하는 앞서 새겨진 부분이고요, 이쪽이 뒤에 새겨진 추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명과 추명이 새겨진 시기는 다르지만 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원명에 의하면 을사년, 즉 525년에 갈문왕이 놀러 왔다가 처음으로 골짜기를 보았는데 이름이 없는 곳이라 서석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갈문왕이라는 사람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갈문왕이 새긴 원명에는 그가 누이인 어사추열왕과 함께 이곳에 놀러 왔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동행한 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특이하다. 친구 우자에 누이 매자를 써서 우매라고 한 것이다. 1500년 전 천전리 계곡을 찾아온 갈문왕과 어사추열왕.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누이에게 붙여진 우매라는 표현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525년 천전리 계곡을 찾아온 오누이. 각석의 명문에는 갈문왕이 누이와 함께 이곳에 놀러 왔다고만 적혀 있다. 갈문왕이란 신라시대 왕의 혈족에게 주어지던 칭호다. 갈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신라시대 용어입니다. 애초에 갈문왕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왕의 장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왕과 인척 관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인물 중에서 갈문왕이 나왔습니다만은 5세기 이후에 6세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대체로 보면 다른 족단, 그러니까 김씨가 아닌 박씨나 석씨 다른 족단의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왕과 아주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예컨대 형제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붙여지는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왕의 형제에게 주어졌던 갈문왕의 칭호. 그렇다면 천전리 각석에 등장하는 갈문왕은 과연 누구였을까? 명문을 살펴본 결과 그의 이름이 사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부지 갈문왕이 명문을 새긴 것은 525년 신라 23대 왕인 법흥왕 때다. 기록에 나와 있는 법흥왕 대 갈문왕은 동생인 입종 갈문왕뿐이다.
입종은 사부지의 뜻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신라시대 말로 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는 한자의 설립자가 되고 남성 존칭인 부는 마루종자가 된다. 비슷한 예로는 거칠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칠부는 거칠 황자를 써서 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자는 역시 종이라고 해서 거칠부로 황종이라고 표기한 사례가 있고요. 또 비슷한 예로 이사부의 경우도 이사부는 이사가 이제 이끼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사부를 태종, 이끼 태자를 써서 태종이라고 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흥왕 12년인 525년 천전리 계곡에 와서 명문을 새겼던 사부지 갈문왕. 그는 법흥왕의 동생이자 신라의 왕자인 입종 갈문왕이었다. 그렇다면 입종 갈문왕과 함께 천전리 계곡에 왔던 어사추여랑은 과연 어떤 여성이었을까? 안타깝게도 어사추여랑이라는 이름은 천전이각석을 제외한 그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왕이라는 호칭이 붙은 이름에서 그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또는 그 이전의 왕의 개념은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제일 상층 그 지배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름의 말미에 붙으면 그 존칭 의미로서 어떤 님이랄지 아주 높인 그 존칭의 의미로서 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을 붙일 정도로 신분이 높은 여성. 더구나 갈문왕의 누이라면 같은 왕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사추여랑을 지칭하는 우매란 과연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버둡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녀간에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봤을 때 실제 친남매의 관계는 아닌 거고 뭐 사촌 그 남매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가까운 친족이면서 서로 장례를 약속하는 혼인을 약속하는 정도 사이 이런 정도의 여성에게 붙여지는 그런 당시의 호칭이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왕자였던 입종 갈문왕과 어사추여랑은 오누이이자 연인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혈족 간의 교제나 근친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만든 눌지왕의 가계도다. 신라 20대 왕인 자비왕은 사촌과 결혼했고 자비왕의 누이인 조생부인도 사촌과 결혼했다. 신라에서는 이렇게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근친혼이 성행했다. 김유신이 자기 조카하고 결혼했던 그런 사례들이 아주 단적인 예들이고 선덕 여왕도 사실은 그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던 것 같고요. 적어도 5세기부터는 확실하게 김씨족단 내에서는 종내혼의 범위에서 훨씬 더 또 가까운 근친혼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실의 근친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남매 간의 결혼이다. 왕족이었던 입종 갈문왕과 그의 누이인 어사추여랑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왕실에서 근친혼이 성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혈통을 중시하는 신라 지배계층에게 결혼은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는 관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수단으로 근친혼을 택했다.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신라의 명장 김유신.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김춘추,
즉 태종 무열왕이 자신의 딸인 지소와 김유신을 결혼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김춘추는 왕이 되기 전 김유신의 여동생인 문유와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지소다. 김유신은 조카와 결혼을 한 것이다. 이로써 멸망한 금관가야의 후손이었던 김유신은 왕가의 일원이 됐고 김유신과 태종 무열왕의 정치적인 결속은 더욱 굳건해진다. 왕실의 근친혼 풍습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 인천 강화군의 고려궁지. 고려궁은 고려제 23대 임금인 고종이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세운 궁궐로 지금은 동헌과 이방청만 남아있다. 고종은 육촌누이와 결혼했는데 원나라 지배시기 이전의 고려 왕실에서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근친혼이 성행했다. 4대 광종은 이복 여동생과 조카를 부인으로 맞이했고 8대 희연종은 조카 2명과 결혼했다.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른다. 신라 왕실의 근친혼이 고려 왕조에 그대로 이제 이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왕실이 설사 달라졌다 하더라도 근친혼이라는 것 자체가 왕실의 신상 혈통을 보존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려 왕실에서도 자신들의 그런 신상 혈통을 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근친혼을 새로 이제 실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500년 전 천전리 바위 위에 새겨진 신라시대 온우이의 사랑과 왕실의 근친혼 풍습. 그것은 왕실의 혈통을 지킴으로써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지배계층의 전략이었다. 근친혼은 서양 왕실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2명의 남동생과 잇따라 결혼을 하기도 했죠. 권력과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근친혼의 풍습. 입종 갈문왕도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누이인 어사투 열왕과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로맨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곳 천전리 계곡에서 했던 약속대로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원명과 추명으로 이루어진 300여자의 명문. 먼저 새겨진 원명은 525년 입종 갈문왕이 어사투열왕과 함께 와서 새긴 것이다. 추명은 그로부터 14년 뒤인 539년에 새겨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새긴 것일까? 추명은 그 주인공이 입종 갈문왕의 부인 지몰시해의 비라고 밝히고 있다. 삼국유사 등에 보면 지소부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소부인은 이제 한자식으로 조금 예쁘게 꾸민 그 이름이라 할 수 있고요. 당시에 신라에서 불리던 이름은 지몰시해 이렇게 신라식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부지 갈문왕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버풍왕의 딸이었습니다. 버풍왕의 딸이라면 입종 갈문왕의 조카다. 천전이각석의 여주인공 어사취랑이 아닌 다른 여자와 그것도 조카와 결혼을 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버풍왕의 자손은 딸인 지소 부인이 유일하다. 후대에 3명의 여왕이 나오지만 당시엔 남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원칙이었다. 버풍왕은 고민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당시 버풍왕과 가장 가까운 혈육이 바로 동생인 입종 갈문왕이었다. 그렇다면 왕실과 신라 사회에서 입종 갈문왕의 지위는 어떤 것이었을까?
국보 제242호인 울진 봉평 신라비. 법흥왕 11년인 524년에 건립된 이 비석에는 울진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왕과 육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육부란 신라 지배계층이었던 6개 정치 집단을 말한다. 그 신라에서 이제 이걸 흔히 이제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 이 중앙 집권 체제로 넘어가는 이 과도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 부체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몇 개의 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근데 신라에는 이제 부가 6개입니다. 6개인데 이거는 수도에 거주하는 그 6개 지배자 집단을 얘기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육부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독립된 무장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 최고의 권력 집단이었던 육부. 봉평비에는 당시 회의에 참가한 육부 인사들의 이름이 서열에 따라 적혀 있다. 서열 1위는 당시 국왕이었던 모즉지 매금왕, 즉 법흥왕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법흥왕의 동생인 사부지 갈문왕, 즉 입종 갈문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래 보면은 당연히 이제 모즉지 매금왕은 당연히 제1의 그 존재이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갈문왕이 그 두 번째 존재가 되는 거는 그 분명한 그 사실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정치 운영에 봉평비로 봤을 때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전리 로맨스의 주인공 입종 갈문왕은 왕실의 2인자이자 왕위 계승자로서 손색이 없는 최상위 권력자였던 것이다. 결국 입종 갈문왕과 지소부인의 결혼은 단순히 삼촌과 조카의 근친혼이 아니라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왕위 계승을 위해 공주와 서열 2위의 권력자가 손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입종 갈문왕 입장에서도 설사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와 자기 조카인 지소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 순서상 상당히 높은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입종 갈문왕 입장에서도 지소부인과의 혼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걸로 봅니다. 입종 갈문왕은 누이인 어사추열왕과 장례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랑을 앞세우기엔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더 컸을 것이다. 1500년 전 천전리 계곡의 사랑은 그렇게 끝났다. 법흥왕 26년인 539년, 입종 갈문왕의 아내 지소부인은 왕궁을 떠나 산행에 나선다. 이날 행차에는 6살 된 아들 삼맥종과 친정어머니인 법흥왕비도 동행했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14년 전 입종 갈문왕이 놀러왔던 천전리 계곡이었다. 이날 지소부인은 남편이 새긴 원명 옆에 추명을 새겨 넣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가 새긴 추명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을사년 6월 18일 새벽에 사탁부의 사부지 갈문왕과 누이인 어사추열왕님이 놀러온 이후 몇 년이 흘렀다. 누이는 돌아가시고 정사년에는 왕도 돌아가시니 그 왕비인 지몰 시애비께서 그리워하다가 왕과 누이가 함께 보고 글 써놓았다는 돌을 보러 골짜기에 오셨다. 537년에 입종 갈문왕이 사망했고 그의 누이자 연인이었던 어사추열왕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지소부인은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지소부인의 친정어머니인 법흥왕비가 손자인 삼맥종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한 행차였다는 것이다. 법흥왕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주시 황남동의 숭혜전.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다. 이곳에 있는 신라 경순왕 전비에는 경주 김씨의 계보와 그 업적이 적혀 있다. 그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지정왕이 나옵니다. 지정왕이 11세죠. 네, 11세. 11세 지정왕이 나오고 지정왕의 아들이 상욱삭이나 상유사에 나오지 않는 아들이 12세죠. 12세 진종이라는 사람이 이게 등장한다는 거죠. 조선시대인 1814년에 세워진 경순왕 전비. 진종에 대한 기록은 이 비석이 전부다. 과연 이 기록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에 또 사당, 반월성의 사당이 경순왕의 사당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게 제사를 경주김씨들이 계속 지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보는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기억됐으리라고 기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확실한 고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결코 이 기록을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종이 실존했다면 그 역시 입종 갈문왕과 마찬가지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 후보였을 것이다. 더구나 입종 갈문왕이 사망한 뒤라면 그의 입지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법흥왕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인 삼맥종보다는 동생이 더 가까운 혈족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법흥왕비의 고민이 생긴다. 입종 갈문왕이 사망했을 때 아들인 삼맥종의 나이는 겨우 4살. 왕이 되기엔 너무 어렸다. 자칫하면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동생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법흥왕비는 천전리 계곡 행차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행렬은 이 법흥왕비가 자신의 피가 섞인 외손자 삼맥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어떤 거대한 어떤 치밀한 정치적인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행렬에는 백관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백관이 없이는 저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의 원리는 서열입니다. 이러한 의례의 과정에서 그들은 신하로서의 어떤 자리를 매김하게 되고 또 한편 백성들도 삼맥종이 왕실 구성으로서 어리지만 어젓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화려하고 왕위 계승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539년에 있었던 법흥왕비의 천전리 계곡 행차는 손자인 삼맥종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기 위한 사전 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7월 법흥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 그가 바로 신라 24대 진흥왕으로 입종 갈문왕과 지소부인의 아들인 삼맥종이다. 입종 갈문왕은 사랑을 이루지도 왕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 아들은 삼국 통일 이전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신라의 왕이 되었다. 천전리 서석의 원명과 추명은 6세기 전반 신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실 내부의 근친혼의 사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6세기 전반의 신라 사회가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정치 구조하에서 왕과 그리고 신하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그 1급 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00년 전에 새겨진 천전리 각석의 명문. 그것은 신라시대 왕족의 사랑과 권력을 둘러싼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다.